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약간 마음이 약간 멜랑콜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그, 칼리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뵙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인연이 그래서 그냥 하면, 뭐 오늘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 파일이, 스카우트 파일이 되게 괜찮은 파일이고 이거 잘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제 스스로의 이제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방법도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면 옛날에 되게 중요했던 게 엔진인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엑셀 브레이크 밟을 줄 알면 되고 내비게이션 보고 왼쪽 오른쪽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제 이 엑셀 파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여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고요. 스카우터 파일을 만들어내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 그래서 지수에 대한 투자 혹은 뭐 이제 업종 ETF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파일 중에서 뭐가 있는가 워크시트 중에 T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T 코릴레이션이라는 파일이 어디 있냐면 이제 나중에 이걸 없앨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쭉 넘기면 여기 이제 T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종목원정대에서 모임을 할 때 이 파일이 필요한가, 이 파일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몇 분이 그냥 두지, 꼭 굳이 그걸 지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사람이 이제 봤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 파일이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쓰면 되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파일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입력하는 창이 있고 기간을 누를 수 있는 창이 있고 기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상관관계가 이제 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제일 앞에 뭐가 뜨는가 하면 제일 위에 뜨는 것이 업종이 뜹니다. 업종. 그래서 S&P 500이 뜨고요.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2010년도 1월 22일부터 2024년도 7월 5일까지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S&P 500이 1000에서 5,500이 됐고 실적은 80이 258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설명력이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실적이고 실적이 갖고 있는 상관계 96%예요. 96%. 상관이 되게 높은 거죠. S&P 말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동일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주가와 실적을 보면 상관관계가 한 69%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 이만큼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우리가 이제 근거로 삼는 것은 이 파일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건데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절대평가 모델이 되든 상대평가 모델이 되든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상대평가 모델이라서 실적이에요. 실적. EPS죠. EPS. 그래서 주가와 EPS 간의 관계를 그림을 이제 그려서 했는데 S&P 500을 근거로 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긴 기간은 상관계 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런데 상해 같은 경우는 상관계가 되게 낮게 나타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9%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바이한 거 홀딩해야 되겠다. 혹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면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릴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자료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숫자 35, 96이라고 하는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자료가 나왔냐 하면 우리가 받는 자료 중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 데이터 소스. 그래서 첫 번째 블룸버그에서 만든 자료가 이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고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상관계를 분석을 해서 주가와 실적 간의 상관계가 어떠냐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면 96%가 나와요. 그다음 나스닥이 98%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은 84% 나오고 그다음 선진국에서 유럽은 49% 되게 낮고 토픽스 94%, 71%, 9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제 우리가 아, 실적과 상관관계가 높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냐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차트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실적이 사상 최고치에 가 있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에 가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볼 때, 여기까지 보는 건 이제 되게 쉬운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게 나타나요. 이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려운 부분들.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여기 나온 것들을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간을 바꿀 수 있어서 얘를 찍어서, 기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2021년도 우리가 되게 힘들었죠. 2022년도가 정확하게 힘들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2022년도로 돌아오면, 여기 2022년 1월 7일이죠.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간을 찍으면 계산하고 있고요. 상관관계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52%대를. 얘를 그런데 기간을 또 바꿔서 기간 유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본다면 앞부분은 상관계가 높았는데 뒷부분의 상관계가 되게 낮았죠.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2022년도가 되게 힘들었던 것은 뭐인가 하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거죠. 찍어서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 기간 동안을 그림을 그리면 그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관계가 96%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실적이 여기 이제 주가고요. 여기 실적이고 이 주가인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고 떨어졌는데 주식시장이 횡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시장이 좋아져서 이런 구간들이 되게 힘든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 되게 힘든 구간들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았고 그럼 그 당시 그 설명을 가장 잘하는 부분들이 뭐 있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퍼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퍼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퍼는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해서 보면 이 그림을 그리면 그냥 수식만 놓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수식만 놓고 계산을 하면 주가와 퍼가 있는데 주가와 퍼의 상관관계가 84% 되는 건 되게 웃긴 거고 주가와 PBR의 관계가 99% 되는 건 더 웃긴 일이에요. 자, 이제 이걸 보면 어떤 경우가 저게 되게 높게 나오고 어떤 경우가 저게 되게 낮게 나오는가 하면 자, 그 지금 이제 S&P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올라왔는데 PBR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죠. PBR도. PBR도 계속 올라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낮은 수준, 혹은 퍽은 낮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수 찬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 실적이 좋으면서 PBR도 제일 높은 수준까지 가 있으니까 우리가 PBR만 그림을 놓고 본다면 현재 그림 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비싼 거. 주가가 비싸요. 그래서 이게 상관계가 높다고 해서 여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여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자료들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연찮게 이게 되게 높게 나온 거지. 우연찮게 되게 높게 나온 거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해도 마찬가지고 상관계가 되게 낮게 나오죠. 이렇게. 퍼나 PBR 상관계가 되게 낮게 나와요.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 낮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저평가된 구간들이 존재하고 고평가된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S&P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제일 좋고 그다음에 PBR도 제일 좋고 이렇게 하니까 실적 좋아지는 것보다 실제로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해 보면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고평가되는 수준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매수가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펀은 왜 저렇게 움직이냐 하면 펀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렇게 움직이는데 상해가 상관계가 되게 낮게 나온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상해만 그림을 그리면 퍼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평가된 어느 구간들이 있고 저평가된 어느 구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평가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바이 앤 홀드를 하는 것보다 바이셀 하는 것이 되게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그럼 사회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식시장을 봤을 때 실적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도 우상향하겠지만 퍼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퍼가 이제 퍼는 방향을 갖고 있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실적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가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서 얘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린 케이스. 고평가된 케이스가 이제 있는 것들이고 중국 같은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적도 이렇게 움직이고 주가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니 퍼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이 앤 홀드가 나온 거고 여기는 바이 앤 셀 같은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하튼지 뭔가 하면 실적이다라는 거, 실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분산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그래서 S&P 같은 경우 보면 재미있는 것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말까지 이 기간에는 실적이 주가와 거의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거의 다르게 움직여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진다거나 실적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이게 2022년도에 우리 투자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타이 상관계가 높아졌습니다. 타이 상관계. 타이 상관계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뭐가 어렵긴 하지만 얘가 예외라고 봐야 된다는 거. 이걸 예외라고 봐야 된다는 거. 얘가 예외가 아니라 얘가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는 거고. 얘를 예외로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 얘를 예외로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2년도 장이 좀 이상했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2022년도 장에다가 방향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저걸 해결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발생한다. 주가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다시 봐도 실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저거를 갖다가 자료를 보는데 또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면 이런 자료도 있어요. 거기서 코릴레이션 자료를 보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제일 위에는 인덱스가 올라와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종목들, ETF도 있고 밑으로 내리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MS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간을 찍어서 좀 긴 기간을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하면 MS가 상관관계가 딱 두 가지를 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80%, 애플은 72%, 엔비디아가 되게 높죠. 엔비디아가 높고, 알파벳 낮고,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일라이 릴리 이런 것들 되게 높죠. 이렇게 실적과 상관계가 높은 회사들이 되게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되게 많이 보존하고 있거든요. 뒤로 내리면 시가총액 상관계가 좀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많은 펀드 매니저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트래킹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으면 주식시장을 살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하여튼 엔비디아가 있고 여기 쳐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A, B, C, D 순서로 이제 가도 되는데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를 보면 기간을 찍어서 얘는 기간이 2010년도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자료는 제일 오래된 자료가 2010년도부터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든. 근데 엔비디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찍으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2021년도부터 우리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이전 자료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스카우트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5일부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놓고 보면 상관계가 96%고 할드 이펙티브 리더가 상관이 24%죠. 여기는 거의 랜덤처럼 움직이는데 여기 상관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실적이 이제 주황색 선이고 주가가 파란 선이어서 실적과 주가가 이제 같이 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지금 현재 뭘 보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하튼 넘버를 봐야 됩니다. 넘버를. 넘버를 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얘를 뭐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젠스왕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뭐 이제 미국과 중국 분쟁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정치적인 요소들을 갖고 판단하는 것보다 역시 우리는 숫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레벨업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현재 주가를 가장 설명하는 거죠. 뭐 똑같이 일라이 릴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를 누르면 테슬라를 우리가 되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테슬라가 힘들었다는 이유는 테슬라가 분명히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실적이 좋았다가 지금 나빠져 가고 있는 거죠. 실적이 나빠져 가면서 뭔가 퍼도 좀 약간 레벨 다운하고 그러니까 상관계가 되게 많이 무너진 거죠. 상관계가 되게 많이 무너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테슬라도 실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현재부터 시작해서 또 기간을 바꿔서 테슬라가 실적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도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자, 이제 이까지는 지수고, 종목에 대해서도 보면 엔비디아는 상관계가 되게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서 최근에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간을 갖다가 이제 2023년도 5월 19일로 이제 떨어뜨리면 5월 19일.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직전 상태, 좋아지기 직전 요 정도 상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실적이 주가의 상황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도 뭐가 있는가 하면 저 넘버가 바뀌면서 결국은 프라이스가 바뀌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상반기에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복수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똑똑한 사람이 이겨요. 똑똑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보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다. 그래서 이 T 코릴레이션이라는 자료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운이 터질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둔하고 급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적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포맷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들어오면 또 뭐도 이제 있냐면 이제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 저렇게 되는 거고 ETF에 대한 투자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찍고 제일 위로 올리면 ETF가 나와요. XHB, XLF, XLT 이런 거 나오죠. XLT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테크놀로지 주식 기술주인데 기술주를 보면 이 기간을 똑같이 찍어서 얘도 2010년도부터 나오죠.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얘도 2010년도부터 하면 상반기 한 98%좀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 나온 자료를 직접 해보면 되죠. 해보면. 우리에 이 자료가 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상반기를 분석을 해서 96, 98, 97 이렇게 분석을 했고 업종별로 봐서도 96, 92, 98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업종과 상관계가 낮은 종목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 실적이 상관계가 좀 되게 낮게 나오죠. 실적이 상관이 되게 많이 낮게 나오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실적이 박스를 가지고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게 주가인데 실적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박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다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림을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낮죠. 에너지 XME 같은 상황이 되게 낮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투자를 할 때 기간을 길게 놓고 봐도 전 상황이 좀 되게 많이 낮게 떨어지고 그래서 XLE 같은 종목은 약간 폴리티컬한 그런 류의 그 부분들도 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SOXX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 인덱스인데 얘도 긴 기간을 보면 성장이 되게 높게 나죠. 그래서 얘도 뭐 무관인이 기간 동안에 이제 결국 실적이 주의시하는 설명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만큼까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괜히 이 자료를 보면 뭔지 모르는데 괜히 무서우니까 우리 코릴레이션 이 자료 없애버리자, 삭제시켜버리자 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볼 줄 아는 사람은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결국은 장기적으로 맞다는 뜻이지만 단기적으로 안 맞다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 라는 거 해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보완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하나가 있냐면 이걸 하나 해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이제 버핏 할아버지 리포트에서 이제 근거를 한 거죠. 버핏이 일본 주식을 샀는데 일본 주식이 저평가된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인덱스를 1000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홍콩과 일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이 가격이 여기 있고 프라이스가 밸류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왔으니까 무려 3년 내내 일본 주식이 저평가였었다는 거였었다. 그다음 홍콩 같은 경우는 보면 홍콩은 실적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가가 비싼 것이 있었고 여기까지 무려 여기도 한 3년 가까이 고평가가 계속 있어 왔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없애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 지표를 만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훨씬 더 데이터를 많이 볼 거고 이제는 기본적 분석도 빅데이터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사람들의 모멘텀이 바뀌어서 이런 걸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만든 자료가 뭐 있는가 하면 괴리율이에요. 괴리. 괴리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제는 괴리율이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서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2022년도에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똑똑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이 남들 진화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만든 거예요. 얘를 만들었는데 글쎄 아직까지 미국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괴리가 저평가된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고평가된 상태로 오래 가기도 한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가 있을까? 이거 지워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괴리율도. 이걸 이제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위클리, 원먼스 이런 건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저평가된 기간으로 1년 가고 저평가된 기간으로 2년 가고 저평가된 기간 3년을 간다고 생각하면 겨우 3개월, 6개월 괴리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시도.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래서 저걸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뭐 다른 분들이 그래도 없애지 말고 그냥 두고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정도 좀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이제 그 우리끼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 저런 걸 없애는 것도 그냥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와 실적의 괴리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특히 이머징 국가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괴리율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이제 판단하는 것들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약간 덜 맞았던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장이 평균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괴리율을 갖다가 이렇게 짧게 보는 이유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만큼 정도 좀 되는 이유 것들은 하여튼 뭐 삭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뭘 하고 싶었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자료들 이 근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증명을 한번 해봤고 역시 장기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한 1년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버핏 할아버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연간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5년 수익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저 코릴레이션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는 제일 중요한 주가를 설명하는 건 실적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게 설령 틀린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틀린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전히 실적 자료를 봐야 된다. 그럼 실적 자료를 어떻게 보냐 하면 업앤다운이라는 것이 있고 엠컴퍼니라는 이제 워크시트가 있어요. 업앤다운은 어떻게 만든 자료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파일을 딱 열면 제일 앞에 뭐가 뜨는가 하면 업앤다운부터 열립니다. 이부터 이렇게 열리죠. 업앤다운이 열리는데 2024년 6월 28일 기준으로 주간 1month, 3month, 6month 하는데 시가총액 이게 현재 환율을 1달러 1,000원이라고 치면요. 10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14조 이상 정도 좀 되겠죠. 그런 회사를 커버를 하는 것이 미국에 700개를 커버하고 있고 한국에는 26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26개를 커버하는데 한국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조선이 있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조선 업종은 시가총이 너무 작아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뭔가 이제 유료로 좀 제가 이제
피를 좀 더 내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중간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넣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라별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업종별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113이 업이고 147이 다운이고 450이 보합이죠. 그러니까 요 자료를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710개의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상승한 종목이 100개, 하락한 종목이 150개, 보합이 450개야.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주간 한 달로 보면 미국 중에서 실적이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간 게 600개, 떨어진 게 80개. 3개월은 500개, 여기 500개, 여기 500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놓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6개월 전에는 홍콩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중국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미국은 더 컸죠. 근데 최근에 뭐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홍콩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크게 보니까 역시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크게 보니까 예전에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더 많고, 더 많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더 커지고, 여기도 더 커지고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뭔가 중국하고 홍콩에 뭔가 약간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기자를 만든. 그다음에 얘를 또 뭐가 있는가 업종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3개월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 IT 가전은 아닌 거고 하드웨어인 거고 그다음 최근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놀란 거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종수가 많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되게 좋은 애들인 거죠. 좋은 애들. 그래서 마침 이제 어느 업종이 좀 잘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느 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가, 어느 업종이 잘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broad하게 파악하려고 만든 자료가 어벤다운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 일단은 놀 거냐, 어느 동네 가서 일단은 땅을 팔 거냐, 땅을 파는데 현재 자료를 놓고 본다면, 이 정도 되는 자료를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미국 근처에 가서 놀아야 되겠네, 라는 거고. 이제는 홍콩에 좀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나? 라고 하려고 만든 자료가 이 자료. 이 자료. 그 다음에 업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얘는 크게 이제 분석을 해서 크게 브로드하게 파악하려고 만든 자료가 이거예요. 여전히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 제가 이제 월초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EPS라고 썼는데, 이 EPS가 계산되는 방식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한 달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계산식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이거.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하면 6월 28일 날 자료는 6월 28일 날 자료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월초가 되면 월초가 되면 이게 확 커집니다, 이렇게. 확 커지게 되죠. 왜 확 커지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24년도가 있고 2025년도가 있는데 2025년도에 대한 웨이트가 약간 커질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이제 20이라고 생각을 하면 1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에서 12분의 6, 12분의 6에서 한 달 지나면 10 곱하기 12분의 5가 되고 20 곱하기 12분의 7이 되니까 이 비중이 줄어들고 이 비중이 커지니까 월초가 되면 당연히 이게 무조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업사이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월초에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월초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월초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계속 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다 좋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뒤로 넘기면 뒤로 넘기면 이것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약간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이걸 체크하는 방법이 TEPS 체인지, 실적의 변화를 보는 거죠. 자, 실적의 변화를 보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가 아닌가? 메타 플랫폼은 실적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메타 플랫폼은 실적이 지난주에는 2.2였는데 2.19가 됐고 23.12가 23.09가 됐으니까 떨어지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떨어졌죠. 근데 여기는 메타 플랫폼이 이렇게 상승으로 나오잖아요. 상승으로. 이 상승은 아니다. 이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만 주의하면 되는가 하면 월 초에만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저건 기간 구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료는 당연히 실적이니까 실적 자료를 보긴 보는데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기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월초에는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월초가 되면 무조건 커요. 무조건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월초에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 정도쯤까지 이제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초 효과를 체크하는 방법은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그다음에 보는 방법이 있냐면 자 이제 첫 번째는 쓱 봤어요. 쓱 크게 쓱 모멘텀을 봤어. 그다음에 나눠서 봐요. 나눠서 모멘텀만 챙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시트가 제일 처음에 모멘텀이 앞에 있어요. 모멘텀이. 그래서 이 파일은 나름대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앞부분은 뭘로 채워져 있는가 하면 모멘텀으로 채워져 있어요. 뒤로 가면 뭐가 생겨지는가 하면 어널리시스 분석으로 방법이 바뀝니다. 그냥 모멘텀만 체크를 하는데 모멘텀을 놓고 와서 보면 이제 인더스트리 컨트리란 말 없애고 그냥 컴퍼니로 이제 하나 통일시켜서 이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컨트리만 나올 거예요. 컴퍼니만 나올 거예요. 엔 컴퍼니. 이렇게 컴퍼니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크게 본 걸 예를 봤다고 하면 여기서 나눠서 뭘 보면 되냐라고 하면 보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뭐가 하면 첫 번째는 거래소를 보세요. 거래소를 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으로 소팅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낮은 애들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홍콩이나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뒤에 늦게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요. 21등 중에. 한국은 더 한 거죠. 한국은 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주면 시가총액이 되게 낮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것은 뭐인가 하면 쭉 넘겨서 모멘텀을 보긴 보는데 여기 들어와서 찍어서 이렇게 그래서 뭘 보면 되는가 하면 거래소를 먼저 보면 돼요. 거래소를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걸 넣고 싶은데 뭐 이제 유럽도 있다고 치고 일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보고 그다음에 홍콩 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보고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있으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이. 이게 처음에 보면 일이 복잡해 보이지만 찍어서 지금 이제 이게 연초라서 그런데 월초라서 그런데 6월 28일 자료로 돌아올게요. 6월 28일 자료로 와서 들어와서 여기 찍고 출고정 찍고 홍콩, 중국, 상해, 신천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본 자료가 이제 이렇게 자료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뭐, 텐센트는 괜찮은 편이고, 중국계 은행들이 현재 아직까지 좀 별로인 거고, 페트로 차이나도 괜찮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뭐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도요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것도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일본에 대한 투자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냥 코스피 코스닥 누르면 잘하고 이렇게 만들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괜찮은 편이고 현대차도 괜찮고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은 뭐 있는가 하면 거래소 별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업종을 보는데 업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부분 다시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할 것은 업종 여기서 볼게요. 7월 자료를 볼게요. 7월 들어와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핫하게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제 뭐 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유틸리티를 보시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을 해서 유틸리티 중에서 요즘에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실적이 되게 좋은 회사가 좀 티가 나죠. 이런 회사들.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 뒤져 찾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한 거고. 반도체라고 다 똑같은 반도체는 아닌 건데, 그러면 반도체를 뒤져서 최근 반도체 중에서 모멘텀이 되게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료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뭐 TSMC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ASML도 그렇고, 뭐 이런 회사들 있고, 뭐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정렬 필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정렬 필터. 이것도 잘 별거 아닌 건데, 해보시면 별거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들어갔는데,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3개월 실적 모멘텀이 22.78, 0.91이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이만큼 좋아졌어요. 아, 아니다. 이건 연간이고, 그냥 요거랑 기준으로 거죠. 7월이면 3개월이면 4월이니까 요거 정도쯤 되는 게 3개월인데, 그럼 찍어서 엔비디아가 22.78이니까 찍고, 숫자 필터, 보다 큰 0.23 하면 엔비디아보다 모멘텀이 더 좋은 반도체 회사가 뭐가 있나? 이렇게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자료를.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좋은 회사들 중에서 뭐뭐뭐가 있을 수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뒤져서 찾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살려놓고 싶으시면 여기를 0.22로 하면 돼요. 엔비디아도 살아있고, 엔비디아도 살아있고,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렬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정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정렬하는 방법은 이거는 일단 그 다음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다음 이 상태잖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를 찍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뭘 해볼 수 있냐면 실적 모멘텀 파일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점은 모멘텀은 파일이 6천 개쯤 있거든요. 6천 개.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모멘텀은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가총액 작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시가총액 10조 밑에 있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 시가총액 1천억, 시가총액 2천억, 시가총액 3천억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회사를 한번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와서 모멘텀을 여기를 찍고 내린 타는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정렬. 그러면 앞부분에는 실적이 뭔가 오류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기도 해요. 굉장히 작은 회사 많이 나오고 되게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것이 뭐 이제 이게 2천억, 뭐 200억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 큰 회사고 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자료가 자료가 나와서 실적 자료를 갖다가 보는데 그냥 이걸 소팅을 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거예요. 많은 걸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이제 정리를 잠시 하면 T 코릴레이션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인가 하면 주가는 실적에다가 뭔가 밸류에이션 자료를 하는 거니까 실적 자료를 믿어야 된다. 네,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실적부터 먼저 보는 거죠. 그럼 실적을 보는데 빨리 보려고 하면 업앤다운이 있어서 얘기 들어와서 크게 보고 난 다음에 요즘에 어느 나라가 상승 종목이 더 많은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가라는 걸 볼 수 있다. 이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충분히 큰 근거를 갖고 보게 돼요. 선수들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타율 정도 좀 본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월추만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EPA 체인지라고 하는 자료를 보완을 했다. 그다음에 M 컴퍼니 들어와서 보는데 거래소 한번 소팅해보고 업종별로 한번 소팅해보고 그다음에 심심하면 필터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정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멘텀 자료를 다 보게 돼요. 모멘텀.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주식시장에 설명을 하는 것 중에서 주가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얘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제 퍼가 나오는데 퍼가 나오는데 퍼는 크게 움직일 때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 자료를 만든 근거는 뭐냐? 근거는 뭔가 하면 이 자료도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요 뒤에 보면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료가 할드 스프레드, 할드 이펙티브 일드, 10이어, 그다음에 2이어, 그다음에 이제 BDI까지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자료를 만든 근거는 뭘까면 파마 프렌치 파이 팩터 모델에 근거해서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회사채와 신용 스프레드, 회사채와 국채 간의 신용 스프레드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자료는 아니고 저 다 근거를 갖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명목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존재하죠. 이 실질금리가 최근에 올라가서 이게 중금리에 대한 논쟁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파트인 거예요. 이게 높아지지 않았냐. 지금 저게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걸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고 가서 현재 명목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명목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도대체 뭐지? 라는 거지. 그래서 명목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표들은 되게 많은 지표들이 제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는데 가격은 제가 생각한 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현재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중립금리를 대체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 중에서 지난주 이제 퀀텀 수업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이걸 갖다가 수급으로 설명하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수업할 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하려고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첫 번째 예를 이제 보면 두 번째가 뭐인가 하면 장단기 금리차죠.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태로 지금 이제 14개월째인가 거의 한 12개월째인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인가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인데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 여기가 주식시장이 망가졌던 케이스고 여기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는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펀데 얘도 상승하고 있었고 얘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얘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 2021년도 되게 쉬웠어요. 2022년도가 어려웠던 것은 뭐인가 하면 얘가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2022는 그때 제가 했던 게 고성장 고물가인 여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고성장 고물가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고성장은 EPS가 올라가는데 고물가가 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데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EPS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소폭 올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라는 거였었는데 2022년도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지는 잘 몰랐던 건데 금리가 꽤 높은 수준까지 올랐죠. 그래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수준이 이만큼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터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터에 영향을 주게 된 거고. 그런데 그 당시 이것도 이제 분해를 해서 하일드 이펙티브 일들을 분해를 해서 나오면 뭐가 있는가 하면 RF다 하일드 스프레드가 만들어질 때 하일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일드 스프레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이드 스프레드 올라가고 여기는 하이드 스프레드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는 떨어진 거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좀 되게 많이 달라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주가는 실적 곱하기 퍼예요. 자 그러면 바이를 한 사람은 홀드를 할 거냐 셀을 할 거냐라는 것에 근거는 뭔가 하면 실적이죠. 실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규 바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규 바이를 할 거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이제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질 때 잡는 것이 좋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실적에 대한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으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타이밍을 잡고 더 위험을 줄이려고 생각을 한다면 하이드 스프레드가 의미가 있다. 하이드 스프레드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이 논리에 근거한 거예요. 이 논문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인가 하면 자,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와 하이드 스프레드가 있는데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를 설명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하이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하이드 스프레드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RF.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거.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찍으면 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 기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006년도부터 나와요. 200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보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 여기 2009년도에 다시 이제 큰 장이 만들어진 거고, 요 2011년도 요 위기가 뭔가 유럽 위기고, 2010년도가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고, 장이 좋았고, 2018년, 2019년도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 한 번 더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큰 위험이 한 번 있었고, 코로나 문제 해결이 있었고, 여기가 뭐였는가 하면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뭐였는가 하면, 주가가 실적 곱하기 퍼가 있는데, 얘가 상승했는데 얘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2022년도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2022년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그래, 고성장에 못 가니까 금리는 오르겠네. 금리는 오르니까 국채금리 인버스를 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 보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뭔가 이렇게 EPS와 퍼가 혼재된 상황에서 만일 들어서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진다면 이제 그러니까 이 실적도 다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에 대한 인버스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혹은 얘도 올라가고 고성장 고물가라고 생각을 하면 채권 인버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타이밍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채권시장에 대한 포지션 잡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슈가 돼서 2022년도가 한 번도 없었던 물가 수준까지 간 거예요. 저 자료를 이제 아주 길게 놓고 보면, 놓고 보면, 5이요. 이거 없자로 이렇게 보면, 긴 기간 동안에 물가가 되게 낮은 수준에서 놀았죠. 물가가 되게 낮은 수준에서 계속 놀다가 갑자기 물가가 2%대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4%를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가가 되게 높아지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게 이제 현재는 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가가 되게 높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머징 시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중국 시장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퍼 같은 걸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퍼가 잘 안 맞지 않냐? 뭐 이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 시장은 저걸 보고 싶어서 저걸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실적이 퍼를 보면 퍼가 되게 높았던 순간이 있어요. 퍼가 되게 높았던 순간이. 그래서 중국은 여기가 누가 봐도 버블이었었어요. 자료가 잘렸다. 이 앞에 2007년도 자료는 버블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나중에 보시면 잘 쓰려고 생각하시면 한 두 번 내지 세 번 좀 보시게 될 것 같기도 해요.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튤립 버블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중국 시장의 버블이 언제 있었었는가 하면 중국 주식시장의 버블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있었죠.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는 퍼가 50까지 갔는가 하면 50배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높은 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게 됐고 중국 주식시장의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중국은 실적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퍼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관계가 되게 낮으니까 여기 상관계 차라리 더 높은 상태가 됐으니까 그럼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뭘 볼까요? 해서 본 것이 상관계가 낮으니까 그럼 여기도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머징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고 난 다음에 타이밍 잡는 것이 낫겠다는 거. 타이밍 잡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는 어떤 기간을 찍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른 결과. 근데 우리가 긴 기간을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되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박스가 노출될 거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뭐 있는가면 실적 자료를 보는 것만큼이나 퍼를 움직일 수 있는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 혹은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해 퍼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퍼가 이렇게 박스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는 뭐가 좋은가 하면 당연히 하이드 스프레드를 갖고 놓고 보는 것들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퍼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퍼나 PBR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좀 되게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 자, 그래서 두 번째 했던 케이스는 뭐인가 하면 이 인디케이터에서 우리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자료를 어떻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로지컬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떠한 류의 엠피리칼 자료를 하기보다는 훨씬 더 로직을 갖고 이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자료를 한번 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파일도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뭐 내 나름대로 독자적인 길을 가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현금은 10년 전에도 1억이고 지금도 1억인데 애플 샀으면 이만큼 됐고 엔비디아 샀으면 이만큼 됐고 비트코인 샀으면 이만큼 됐고 분당 아파트 샀으면 이만큼 됐다. 이런 자료 되게 많이 돌아다니죠. 30년 전에 엔비디아만 샀으면 얼마 됐을까 뭐 이런 거 있는데 30년 전에 엔비디아 사서 버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전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되게 어려워서. 이걸 이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는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프로페셔널들은 JP모간 자료에서도 제가 옛날에 이 자료를 보면서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써서 변동성이 낮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 한국은 변동성은 큰데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의 위험 대비 수익이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대만이 수익이 높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크고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이게 별론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이 위험이 크고 수익이 큰데 이거 투자하는 게 힘들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과연 일단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 300억까지 갔는데 1억이 10억까지 갔다가 다시 8억이 됐다가 다시 20 됐다가 다시 15억 됐다가 이걸 버틸 수 있겠냐는 거. 이렇게 저기 아파요. 예를 들면 200억이 됐다 150억이 되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대비 수익을 보는데 그래서 만들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A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없애버릴까 생각 중에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얘인데 얘도 뭐가 이제 있죠. 뭐가 있는데 이 자료는 왜 만들었는가 하면 자, S&P 500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최근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CAGR을 보면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가 하면 대충 한 10.7 정도쯤 나와요. 이 숫자 정도쯤 되죠. 10.7. 이 숫자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얘가 3%대밖에 안 나와요. 3%대밖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얘가 지금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은 돼줘야 돼요. 우리 목표가 수익률 15%를 달성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최소한으로. 연간으로 그 정도 수준 하는 게 목표고 CAGR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코스피보다 이쪽이 더 유리한 건데 S&P 500을 딱 봤는데 S&P 500을 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ETF에 대한 투자를 해서 투자 금액을 자꾸 키워가는 걸 제가 추천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 S&P 500을 긴 기간을 놓고 본 거예요. 2024년부터 시작해서 8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40년 좀 된 거죠. 그죠? 40년. 자, 40년 정도 되는 자료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 긴 기간을 투자를 했을 때 한 6% 정도 순수익이 나왔고, 8% 순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은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과거 40년보다 훨씬 더 핫해요. 과거, 과거 40년보다 훨씬 더 핫하고, 나스닥을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80 정도쯤 됐는데, 지금은 12 정도 되니까 좀 더 핫해요. 그래서 좀 이제 핫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긴 기간을 놓고 본다면.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엔비디아 같은 데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엔비디아를 차자에 포인트를 좀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여기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1이죠. 0.1, 10%라는 뜻입니다. 변동폭이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나스닥은 6% 움직이죠. 움직이는 폭이. 그런데 S&P 500은 한 5%쯤 움직여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간에서 생각해보면 S&P 5% 움직이는데 얘는 6% 움직이고 얘는 10%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고 하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키울 수는 사실은 되게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되게 크다니까. 종목 중 하나에 비트코인에다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위험 대비 수익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SOXX 같은 것이 있는데 얘는 변동성이 2%죠. 물론 이거는 좀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짧은 기간이니까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면 얘는 지금 이제 변동성이 워낙 낮고 여기서 볼게요. 자, 그 SOXX는 한 2%쯤 나오게 되고 QQQ 한 2%쯤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S&P, SPY는 1%쯤 나와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유리하다는 거. 변동성이 낮은 거.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파일에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있는가 하면 위험 대비 수익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하는 류의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하나는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 대비 수익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투자 기간이 긴 것이 결국은 주가를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위험 대비 수익도 올라간다. 이게 이제 A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예요. 만든 이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투자를 할 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덱스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ETF, 지수 ETF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동안을 봤더니 결국은 엔비디아밖에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이 2025년, 2026년, 2027년도가 됐을 때 결국은 목표는 엔비디아를 사서 몰빵을 하는 거야 라는 투자를 하면 위험해진다. 그렇게는 나중에 하지도 마시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렇게 투자 안 하실 수 있다. 그다음 이 파일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항상 중요한 목표가 수익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이다. 위험 대비 수익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위험 대비 수익을 높은다라고 생각을 하면 긴 한 40년 정도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는 수익률이 좀 높아진 편이죠. 수익률이 좀 높아진 편이에요. 뭐가 되겠어? 좀 높아진 편이에요. 높아진 편. 높아진 편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수익이 평균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이런 회사는 뭐 나름대로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자,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포트를 짤 때 A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이유는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위험 대비 수익이 높다. 그다음 장기 투자하는 것이 뭐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항상 위험 대비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다음 자, 이제 그다음에 투자를 결국 하면 우리가 인덱스 어느 나라를 살 거냐, 어느 ETF를 살 거냐, 요 ETF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건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여기 있는데 일단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만든 파일 중에서 뭐 있는가 하면 찍어서 쭉 넘겨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M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7월달 자료 갈게요. 또 넘기면 M 인덱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M 인덱스, M 인덱스, M 인덱스를 여기 찍고 틀고정해서 보면 자, S&P 500 이것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최근 1년 동안 최저점에서 35% 올라왔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0.06% 밑에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뭐인가 최고점 근처에 있는 거예요. 얘는 최고점 근처에서 13% 떨어져 있고 최저점에서 11% 올라온 거죠. 여기 있는 자료를 딱 봤을 때 올해 제일 장이 좋은 건 얘가 제일 많이 올라선 거죠. 저점 대비. ETF에서 뭐가 제일 많이 좋아졌는가? IT가 좋아졌고 더 좋아진 거는 얘죠.
반도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뭐 있는가 하면 최근에 어떤 ETF가 어느 인덱스가 제일 핫하다라는 것을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여주려고 만든 자료예요. 이 자료. 기관별 수익률. 그래서 예를 딱 보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지금 이제 좀 되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이쪽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거고 뭐 그다음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게 좀 보이려고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 하이로를 보고 난 다음에 요 하이로를 보고 난 다음에 누가 지금 이제 핫하다. 지금 이건 다 지금 이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거죠.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보려고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 그 뒤에 보면 ETF도 나오는데 ETF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 변동성이 되게 큰 거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건가요? 얘도 많이 올라섰고 그다음에 이런 거 많이 올라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가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제 ETF를 고를 때 어느 ETF를 고를까 할 때 저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어려운 게 뒤에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ROE가 있고 영업이익률이 있고 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료까지는 일단 보실 줄 알면 좋겠어요. 저것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S&P 500을 찍는데 이거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제가 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METF에 들어와서 S&P 500이 있고 나스닥이 있는데 얘를 찍으면 얘를 이렇게 딱 찍으면 자료가 어널리시스로 이렇게 넘어와요. 여기서부터가 옛날에 그 스카우터 파일을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부터가 이제 그때 여기서 자른 거예요. M까지 하고 뒤에서 자른 건데 자 이제 자료를 다 드렸는데 S&P 500을 들어오면 여기 MS가 7%, 애플이 7%, 구글이 5%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자료가 뭘 보고 만든 자료인가 하면 여기 ETF DB.com 아십니까? 여기 여기 들어오면 이 자료가 거의 매일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 자료를 매주 손을 대는 거예요. 매주 손을 대서 이 작업을 하면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있는가 하면 ETF DB.com에 들어오면 7월 5일은 7.36이었고요. 6월 28일은 7.29였어요. 7.29. 그 다음에 현재는 얼마인가 하면 현재는 7.09예요. 이렇게 이 자료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저 자료를 만드는데 ETF DB.com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15개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15개밖에 몰라요. 그럼 그 뒤에 거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자, 하나하나의 종목들이 있고, 얘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저 비빔밥을 갖고 이제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료가 왜 만들어져 있냐 하면, 자, 얘가 7%돼 있고, 여기 보면 수익률이 있고, 얘를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sum product. 이게 뭔가 하면, 행렬을 곱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고, 이게 40이고, 이게 10이라면, 50에 대한 웨이트가 제일 커야 되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만든 자료예요. 자, 그러면 METF에 들어오면 S&P 500이 자료 뭐 하나 잘못됐어. 리셋을 눌러야 돼. 리셋을 누르면 세팅이 돼서 거꾸로 돌아가요, 다시. 이 파일이 제가 지금까지 엑셀을 억수로 잘 쓰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임무조성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엑셀 잘 쓴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파일이 끊기면 파일 다시 불러와야 돼. 네. 자, 파일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뭐가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엔진이라서 저는 이제 이 엔진을 분해할 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이 엔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엔진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정도쯤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엑셀 시트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이제 그 데스크탑으로 바꾸고 컴퓨터 지금 노트북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업데이트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다시 METF로 들어왔죠. S&P 500을 찍으면 자료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이 어저스티드 클로저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겁니다. 저기 그 산술로 만든 자료고요. 로고는 로고 차트로 만든 자료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이 차트를 오른쪽에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15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 46% 넘쯤 되고 얘를 항생을 누르면 항생은 비중이 더 커요. 비중이 더 크죠. 이게 비중이 크면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의해서 변동성은 되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굳이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이 비중이 큰 ET, ELS 같은 거 사시면 위험해요. 이 비중이 작은 ELS를 사면 훨씬 더 안정적인 변동성이 낮아져요. 이게 크다는 말은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니까. 대충 이해되시나요? 뭐 모르시면 별로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이 자료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여기 ETF를 딱 누르면 뭐가 뜨는가 하면 비중 나오고 개별 종목들이 나오고 이거는 매주 업데이트, 매주 이 자료 업데이트를 하고요. 업데이트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펀드들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사고 그러니까 바이 위너 셀 루즈 한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해서 이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씩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있는데 자료를 보면 어떨 때 좀 가끔 황당한 자료가 가끔 있냐면 이런 게 좀 가끔 황당한 자료인데 SOXX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SOXX는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엔비디아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SOXX를 누르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SOXX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길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 사실 얘는 인덱스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를 더 오버웨이트, 더 언더웨이트 한 거예요. 엔비디아를 언더웨이트 한 거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을 오버웨이트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한참 떠야 돼요. 왜냐하면 블랙락이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 엄청 열심히 사야 될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마치 옛날에 뭡니까 저기 게임스탑에서 숏 스퀴즈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자, 자료는 보면 기간을 바꿀 수 있고 여기 자료 당연히 기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산술로 만들어진 자료고 얘는 로고로 만들어진 자료고 로고로 만들어진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쪽 편에다가 오른쪽 축 여기다가 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이렇게 선을 그려서 놓고 보면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자료 찾을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들어오면 이것도 있어요. ETF에 들어보면 베타 있죠, 베타. 베타 보입니까? 이거 1.06 이거? 이거? 베타? 베타가 크면 투자 비용 늘리면 되고 베타 크면 투자 비용 줄이면 되고 이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 반도체 ETF는 변동성이 크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홈빌더 변동성이 되게 크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투자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굳이 보려고 하면 비용도 이렇게 나오긴 있긴 있어요. 비용 큰 거 나오죠. 비용 큰 거. 비용 큰 애들이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비중을 자기 나름대로 조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XHB하고 SXX는 그 비중을 갖다 자기 나름대로 조정하는 그런 ETF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는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익률이 나오죠. 이익률.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익률이 나오는데, 자, 요 이익률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 건가 하면, 계산돼서 나오는 방식이,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할게요. SPY를 누르면, 자, 그러면 MS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문철 아저씨는 레벨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했냐면, 자 보시면,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죠.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만든 자료를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이 자료가 이 파일 저 뒤에 가보면 뒤에 앞을 쫙저 뒤에 가보면 계속 이 자료를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 얘를 딱 보는 순간 맛이 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MS에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숫자가 되게 여러 개가 있죠. 숫자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숫자가 얘거든요.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료를 이제 보면 자료를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 MS 같은 경우는 자료를 누르면 자, 이것도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오늘자 기준으로 MS는 지금 숫자가 4개 나와요. 42, 41.76 이렇게 나와요. 42, 41.76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가 그러니까 답만 알려드리면 이게 1, 2, 3, 4로 돼 있는 게 베스트예요. 숫자 크기가. 이거보다 이게 크고 이거보다 이게 크고 이거보다 이게 큰 게 베스트예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 되게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좀 더 하겠다는 뜻이니까 찍고 숫자가 있는데 42가 옛날 자료죠. 올해 자료, 내년 자료, 그다음에 내년을 포함한 1년 뒤 자료예요. 그러면 자료가 여기 제일 미래예요, 미래. 미래. 자,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딱 누르면 엔비디아를 누르면 잠깐만 4개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자. 어? 4개 나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알파벳이 26, 27, 30.84, 31.3이죠. 그럼 이건 미래로 가면 미래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뭐가 있는가 하면, 구글은 실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실적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구나라는 뜻이에요. 이제 실적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쟤를 갖다가 우리가 쓱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S&P 500부터 시작해서 볼 수 있는데, 현재 S&P 500이 있고, 나스닥이 있고, 다우가 있잖아요. 최근 장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우는 안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S&P만 올라가고 있어서 걔 두 개만 시가총액 저기 뭡니까 그 최고 지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티가 나는데 보시면 이 정도만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기 좀 봐서 METF에 들어와서 S&P 500부터 시작해서 수익 지표가 있는데 얘를 찍으면 얘보다 얘가 높고 얘보다 얘가 높은데 얘보다 얘가 약간 낮죠. 근데 얘는 계속 높아지죠. 이게 나스닥에 현재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우상향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보면
그냥 우리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는 뭐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JP모간 체이스 같은 거, 월마트 같은 거 보면 이익률이 3.3에서 4.17로 계속 커지네. 안 커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또 들라고 하니까 또 다 예를 들라고 하니까 또 올라가네. 예,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예를 들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개념을 본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작년, 그러니까 요거는 재작년, 작년, 올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요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요게 우리로 따지면 2023년도 거고, 요게 2024년도 거고, 요게 2025년도 거고, 요건 2026년도 포함이에요. 기간으로 놓고 보자면. 그 개념이니까 숫자가 이거보다 이게 크고 이거보다 이게 크고 이거보다 이게 크면 베스트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자료를 딱 봤는데 자료를 봤는데 MS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MS 같은 경우는 얘보다 약간 소폭 떨어진 거죠. 소폭 떨어진 거.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ROE가 증가 속도가. 그럼 당연히 그로스 레이트도 약간 떨어질 거고. 그래서 걔를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S&P는 약간 소폭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XLV 같은 경우는 뭐 XLV는 올라가고 있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헬스케어. 그다음 SOXS는 뭐 뭐가 있는 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ETF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실적에 대한 자료까지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본 자료 중에서 뭐만 보시면 좋겠는가 하면 이 자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다른 거를 본다기보다는 METF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회사가 이익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홍콩 홍콩 같은 경우를 보면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 떨어지고 이 숫자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봅시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요 숫자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문제 있는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도 이게 튀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애들 현재 여기서는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냥 계산 수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튀는 애들은 이게 튀는 거는 이게 왜 튀는가 하면 여기 종목들의 이익률 자체가 튀어서 그래요. 이게 튀는 걸 찾게 되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이렇게 자료가 빠진 자료가 있다든지 해서 튀어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 안정성 때문에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틀린 자료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이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요일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자료가 더 좋은 자료인가 하면 자료를 봤을 때 이익률이 위에 있는 숫자대로 해갖고 위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좋다 정도쯤까지 딱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좋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 뭔가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ETF에 대한 투자할 때 그 정도 부분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정리할게요. 얘를 누르면 그림이 밑에 보면 차트가 차트가 위에 종목이 7개가 있고 위에 계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고 요게 있죠. 딱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 실적, 주가, 퍼.
실적 주가 퍼, 실적 주가 퍼, 실적 주가 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M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은 좋아져 가고 있고 한데 밸류에이션상 높은 데 있고 애플도 밸류에이션 높은 데 있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싼 편에 있고 구글도 좀 비싼 편에 있고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메타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고 이게 티가 나죠. 이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내가 종목을 고르는데 찍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QQQ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문제가 좀 있는 ETF인데 한번 누르면 XHB는 이거 만든 사람이 시가총액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n분의 1로 만들어졌어요. n분의 1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얘는 뭐 뭐가 있는가 하면 뭐는 실적 비싼 편이고 뭐 얘는 주가가 좀 싼 편이고 모니터는 괜찮고 이런 자료를 찾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ETF를 사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그 안에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좋으냐 하려고 만든 자료가 이 자료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SXX로 들어와서 반도체 ETF를 보면 숫자로 보면 브로드컴은 비싼 편이고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괜찮고 AMD는 모멘텀은 괜찮고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고 프라임 머티리얼은 현재 모멘텀하고 현재 주가는 비싼 편이고 이런 걸 잘하고 보이죠. 자료가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모멘텀과 프라이스 고 밑에는 밸류에이션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부터 시작해서 7등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종목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있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이제 좀 이제 그 스냅샷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스카우트 파일들에서 ETF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뭐뭐뭐를 보는 것이 낫다 정도쯤까지 이제 오늘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기업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된다를 할 건데 종목이 훨씬 더 자료가 많겠죠. 종목이 훨씬 더 자료가 많겠죠. 자료가 많고 그래서 오늘은 파일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저 PPT도 자료 올려드리고 할 건데 그 PDF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 자료를 볼 때 이 자료를 오늘 파일을 열어서 모멘텀을 위주로 자료가 만들어져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가 하면 METF, AETF에서 여기서 이 자료들을 이렇게 눌러서 자료가 어떻게 넘어오고 어떻게 넘어오고 그중에서 관심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익률 같은 것도 좀 보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토요일 날이 되면, 그 금요일 날이 되면 이 자료가 5개 자료가 있는데 여기 퍼밴드가 어떻게 그림들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고 그럼 A 컴퍼니부터 시작을 쫙 할 건데 이 뒤에는 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더 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 했던 이 자료부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자료들 하나하나가 왜 하나의 기업들을 이렇게 하나의 시트 내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자료들 뒤로 보면 전부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셔야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하시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설명한 파트 내에서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설명한 파트 내에서 이렇게 하죠. 그, 오늘 이제 9시부터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8시 50분까지 Q&A를 할 테니까, 오늘 파트 영상 올려드리고, 오늘 파트 이제 여기 아까 뭐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파트에서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8시 반에 들어오세요. 금요일 8시 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